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끝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해설 강의 좀 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잘 보신 분도 계시고 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지방직 시험이 머지않아 곧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출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기출은 아주 아름다운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보다 더 좋은 모의고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사서 보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또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본인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연습하고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트레이닝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은 많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해 보시라는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뭐 소방이면 소방, 경찰이면 경찰, 일반직 준비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합격된다는 보장 없지만 시험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자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지방직을 앞두고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좋은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필기시험 문제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하겠지만 이런 게 하나씩 복사가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시험을 보신 분 같은 경우 이런 종이가 하나씩 있을 거라 보거든요. 같이 여러분과 수업을 같이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필기도 좀 하시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우리가 국어하고 우리 한국사 약간 섞여 있는 내용인데요. 가끔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2년에 한 번씩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이론 시간을 가끔 얘기합니다. 유리항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나오는데요. 유리항은 이거 사료 던지고 답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항조가라고 얘기하죠. 고구려 유리왕 시기에 대한 얘기고요. 유리왕은 여러분 알듯이 주몽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서 배울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죠. 뭐 서정적이다, 서정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으로 개인이 시를 쓰는 서정적인 부분으로 처음 출발했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건 국어적 표현 방법이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이 시 내용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은이가 누구냐고 물은 거거든요. 이 시가를 지은 왕의 제2기간 있어서 사실 옳은 것, 유리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애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랴. 이거 항조가인데요. 그 계비가 둘이 있었어요. 계비가 둘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한 분이 사랑하는 분이 국경선을 넘어서 가버렸다고요. 빠이빠이 도망갔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유리왕이 뒤늦었지만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미 그 여인은 국경선을 넘어가고 없었다는 거죠. 말을 돌려 다시 되돌아오려고 보는데 꾀꼬리 두 녀석들이 되게 암수가 서로 정답게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개인의 마음을, 개인의 심정을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리왕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졸본에서 국내성을 천도했다. 졸본은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오녀산성이죠. 오녀산성은 디펜서에는 되게 좋죠. 그죠? 수비하기는 되게 좋지만 궁궐로서는 되게 적지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기게 돼서 이게 국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산 임수가 잘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에는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농사짓기에 그 다음에 생활에 가장 편리한 장소인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게 유리왕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도 천도에 대한 부분을 은근히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졸본,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성 이렇게 유리왕식의 국내성 정도로 알고 계셔야겠죠. 오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 천황에 대한 얘기. 최초의 최초가 아니고요. 을파소, 국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춘대춘합에 관련된 부분이죠. 춘대춘합. 일종의 구휼책이다. 백성들에 대한 구휼책이 시행됐다. 낙랑을 추출했다. 미천왕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미천왕은 서한평을 공격하죠. 서한평을 오늘날에 단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한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축출하겠다. 한상원 중에 이제 낙랑을 축출함으로써 우리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게 됐죠.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고구려 가장 대표인 소수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 가셨죠? 뭐 이 정도는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틀리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해헌사를 세우고, 해헌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해헌은요, 안양의 호이기도 합니다. 에우세요 했던 겁니다. 안양에 대한 사당을 건립하게 되었고, 1543년 교육시설 더해서 백운동 소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백운동 소원에 관련된 부분. 안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양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는 건데요. 유학자는 안양이 되겠습니다. 해헌, 안양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난이도가 낮은 최하 난이도라고 봐야 되겠죠.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해주 향약을 보고하였다. 이의에 대한 얘기죠. 해주 향약뿐만이 아니라 이의는 서원 향약도 있습니다. 서원 향약. 서원 이렇게 적습니다. 서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청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주에 목사를 파견돼서 기존의 향약, 여시 향약과 본인 생각은 향약을 섞어서 만든 게 서원 향약입니다. 해주향을 보고했다. 율곡이에 대한 얘기. 원간섭기에 성리학을 국내로 처음 들어오신 분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총렬왕 시기 성리학 좀 들어왔다. 어느 정도 성리학했을까? 쉬운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더라. 도대체 어떤 게 쉬운 성리학일까? 소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주자갈에 대한 얘기. 주희가 쓴 책이죠, 다. 주자갈의 간혼상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 혼, 상, 제. 이게 쉬운 성리학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성리학도 들어왔죠, 우리가. 명종 때, 조선시대입니다. 임꺽정이 난 이후에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죠. 그 어려운 성리학 여러분 아시는 이항의 주리론, 이의 주기론,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경연을 강의하다. 그림 도자가 들어가 있죠. 이항입니다. 성학지묘, 요 이입니다. 즉 군주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항 선생 입장에서 스스로 자율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율성,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항 선생에 대한 얘기고요. 율곡이는 성학지묘죠. 앞으로 군주가 될 사람이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미리서 강대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타율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교육을 요즘 말로 하면 빡세게 시켜야 된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미리 시켜야지. 이 두 사람
일종의 군주론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군주론에 대한 얘기들, 군주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입장이 약간 달라요. 일본 동정을 담은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신숙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리해 놓은 거죠. 다시 이것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기출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문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밑줄 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경천사 10층 석탑이라 영향을 받았다. 이건 고려시대, 고려 후기 원간섭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경천사에서 원각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경찰 시험에 하면 출제가 됐죠? 이렇게.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했죠. 경원이씨 이렇게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경천사 원각사. 조선 초 세조 때죠. 그러니까 원각사는 새로 만든 절이 아니고요. 기존의 절을 바꿨죠. 이름을.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죠. 흥복사라는 절에서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칭되었고 거기에 10층석탑, 경천사 꽃 같은 탑을 만들었습니다.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세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 고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뭐 이건 문종 때입니다. 이미 기출 되게 많이 떴던 문제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문선이죠. 성정 때죠. 조선 성정입니다. 서거정의 명에서 서거정이 우리나라의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뛰어난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 동문선이다. 수업시간에 가끔 이렇게 얘기해줘. 자르라고 이렇게. 문서는 중국 걸 얘기합니다. 그죠? 문서는 중국 걸 얘기하는 거고 중국의 뛰어난 시문을 모은 거고 동문서는 우리나라 걸 얘기합니다. 야, 우리 것도 읽어야 되지 않냐? 꼭 중국 것만 읽어야 되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답은 이건데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죠? 태종하고 세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한양을 다시 천다며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창덕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종에 대한 얘기. 창덕궁.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는 얘기는 정종 때 개경으로 천도해 버렸어요. 정종이. 왜? 동생 때문에. 동생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정종이 물러난 다음에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왔죠. 한양으로 왔죠. 아서보니 궁궐이 되게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 느끼기에. 그래서 창덕궁을 창건하게 되었다. 태종 때. 이게 요즘 계속 궁궐 문제 계속 나오죠. 최소한 우리가 5대 궁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기존의 경복궁, 태조 이성계. 두 번째 창덕궁, 박명이죠? 창덕궁, 태종. 창덕궁 옆에 또 있어요. 창경궁이라고 있어요. 창경궁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이 만든 이유는 성종으로 치면 할머니죠. 할머니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창경궁. 그 다음에 경희궁, 이건 광해군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운궁이 있죠.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순종 때. 원래 경운궁은 이거 작년 기출이었죠. 월산대군 사제였습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이 형입니다. 월산대군이 살았던 것인데 경운궁이 쓰게 된 이유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임질왜란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죠? 임질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선조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경복궁이 다 불이 타버렸다고요. 임시 거처로 사용한 거예요. 가장 궁궐다운 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고종유금이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죠. 아간파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궁궐에 왔는데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왔다고요. 경운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명칭이 덕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총 5개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 다음에 경운궁 이렇게 해서 5대 궁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5대 궁궐 정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번을 정리하고 4번으로 넘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 나라의 혈량가와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혈량가와 방정가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청구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인물을 물어봤잖아요.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 읽어드렸습니다만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료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는 얘기예요. 키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빨리 1초 2초 만에 풀어야 한다고요. 중종시기에 조광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광조에 대한 얘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사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묘사로 탄압받았다. 중요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걸렸죠. 주초이양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합치면 조자가 되거든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와 같은 나무 잎에다가 감즙을 발라서 벌레들이 갉아먹게끔 하고 이걸 결국 왕에 바치게 됐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조광조에 대한 부분이 탄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전라도 하순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약을 먹고 사약을 받게 되었다. 뭐 젊은 나이에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의 뜻을 다 펼쳐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살인들이 정권을 강력한 살인의 탄력을 받게 되면서 조광조는 대단한 인물로 우대받게 되는 인물 중에 한 인물들이죠. 조광조가 살인의 첫 번째 세대들이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혈량과 같은 제도들을 처음 도입했던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보통 문제는 조광조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약간 형태가 약간 다른 형태의 조광조에 대한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조의제문 잘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조의제문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의제는 왕 이름이고요. 누군가가 의제를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서초패양이죠. 서초패양이라고 얘기하죠. 항우입니다. 항우가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죠.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세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세조의 왕위 찬탈, 즉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던 세조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게 됐죠. 이걸 실은 사람은 김종직이고요.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실게 되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문정왕후 실험청정을 지지한 분은 그의 동생이겠죠. 윤원영이겠죠. 윤원영은 소윤이라고 합니다. 대윤 소윤할 때.
소인파들이 지지했겠죠. 반대 극부는 우리 알다시피 윤임입니다. 대윤이었겠죠. 대윤이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되죠. 소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문정하고 수렴청장을 하게 되었고, 되게 양비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문정하고에 대한 평가가요. 그죠? 네.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데 동조했다. 상당수 많은 사람이 동조했죠. 가장 대표적인 한명회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동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갈까요? 자, 문제 5번.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걸 골라보세요. 선사시대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오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오프라인에서 문제풀이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가끔 공부 제법 하는 친구들도 그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무랬는데요. 틀리지 않아야 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석기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걸 되게 쉬워. 이렇게 되면은, 왜? 키워드 여기 다 가 있잖아요. 신석기 유적이라고 딱 주워버렸잖아. 그럼 쉽게 골라낼 수 있어야지. 양양 오산리 유적지, 덧무늬 토기, 그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름 민무늬 토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중기, 빗살무늬 토기, 그죠? 이렇게. 후기, 번개무늬 토기, 물결무늬 토기. 이 정도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서울 남사동주정의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서울 남사동주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터가 있다는 정도 알아야 되겠죠. 집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지방지에 나올 수 있겠죠. 폐총 유물을 물어볼 거예요. 폐총이라면 조개무지입니다. 조개를 잡아먹고 껍질을 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덤처럼 돼 있다 해서 폐총이라고 하죠. 조개 폐자, 무덤 총자를 써서. 조개무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조개무지 있는 데 어딘가요? 부산 동삼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미송리 토기이다. 구석기를 대표하는 거죠. 미송리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거니까 옳지 않습니다. 동삼동 신석기는 맞습니다만 아슐리안 주먹도끼 이건 구석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 안 되는 이론이 있었죠. 이걸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그러죠. 모비우스 이론이 파기가 되는 계기가 됐죠. 보통 우리나라는 주먹도끼가 아니라 집게만 나와야 된다는 이론이 모비우스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때문에 이 이론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자, 됐죠? 5번까지 풀었고요. 넘깁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볼까요?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뭐예요? 블렁크 문제잖아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가로넣기 문제라고요. 네. 가로넣기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뭔가요?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함성을 옮겼습니다. 예. 475년 문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475년 문주왕에 대한 장수왕이 침입하죠. 네, 475년에 계로왕이 죽죠. 계로왕이 사망합니다. 어디에서? 아차산성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게 475년이에요. 475년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다. 웅진은 어디예요? 오늘날에 공주겠죠? 공주를 천도하게 됐다. 그다음에 가가 블렁크고요. 마지막에 성왕은 사비로 dob을 천도했다. 예, 538년 백제왕이죠.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오늘날의 부여죠. 웅진에서 이렇게
송왕식이 이렇게 옮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에 들어갈 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브렁크 문제가 쉽지는 않죠. 네. 신라 왕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신라 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연도를 유추해 본다면 소지 마리까, 지증왕, 그 다음에 법웅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것만 알게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만 알게 치더라도 여기 진왕 요 시기의 연도를 보면 진왕 여기 업적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가야 정보가 했다. 562년 진흥왕이거든요. 562년 진흥왕 대가를 정보가 했다. 그죠? 그러한 다음에 창녕비를 쳐게 되죠. 창녕비. 물론 창녕비는 561년이고 562년이 대가 정복입니다. 참고로. 네. 그다음 항철영비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까지, 즉 고구려 땅 깊은 데까지 올라가게 됐죠. 예, 568년 진흥왕. 됐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 하겠다. 진흥왕의 명령이었죠. 예, 645년에 마찬가지 진흥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예, 이게 527년 법웅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불렁크 문제는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향후에 있을 6월에 있는 지방직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번 문제. 7번 볼까요? 자, 시기별 대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번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대부분 요즘 트렌드는 사료가 거의 많이 제시되는데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전 스타일로 물어본 문제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이런 단답형 문제가 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료 중심의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래도 풀어야 돼요. 옳지 않는 겁니다. 백제, 노리사 측에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왔지 않나요? 네, 성왕 시기에 노리사 측에 되게 잘 나왔던 부분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통신라 장보고가 청해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예, 맞죠? 신라 흥도광 시기. 고려 예성강 하구의 병랑다가 국제항으로 변성하였다. 이건 뭐 몇십 년 동안 우려먹은 문제 같습니다. 예, 조선 명과 교류에서 중간 계시와 책문시가 있었다. 예, 계시는 공무역이죠. 나라와 나라가 하는 무역을 우리 공무역. 책문 후시라고 그랬죠. 후시는 사무역 얘기합니다. 밀수 얘기하는 겁니다. 전개됐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 틀렸어요. 예, 명이 아니라 청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거기도 해요. 나옵니다 했거든. 올해 나옵니다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요. 볼까요? 경원과 해령, 그 다음에 압록강 종류, 중광, 그 다음에 책문, 어떤 책문. 책문은 봉황성에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했던 거고, 요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해령과 경원, 중광. 자, 여기는 주로 이제 개시죠.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거. 중광 여기 볼까요? 여기는 개시하고 그 다음에 후시가 같이 이루어졌죠. 압록강을 건너면 밀수하기 되게 좋죠.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후시죠. 즉 밀수를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주로 이 지역입니다. 책문입니다. 봉황성이 책문입니다. 이 지도는 그냥 여러분이 그리서 그냥 끊임없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써도보시면 이 부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명이냐 천이냐 가지고 장난쳤지만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아셨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답은 4번. 충분하죠?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사하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판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웁니다.
자,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의 설명을 오는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보통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이렇게 파트별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또는 통합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에서 2개 플러스, 하나에서 2개 플러스, 문화사가 5개에서 7개에서 플러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에 독도가 나와서 올해는 독도가 안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간도 아니면 유네스코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적중됐어요. 유네스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볼까요?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은 벽돌 무덤을 이합니다. 우리말 바꾸면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6호분은 통상 7호분이라고도 합니다. 예, 송산리 고분은 전축분인 남조의 양나라의 무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죠. 예전에는 이게 되게 많이 출제됐죠. 남조의 양나라냐, 무슨 나라냐, 남조냐, 북조냐. 이번에 이걸로 장난치지 않았고, 되게 심플하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무령왕릉이 있다. 당연히 있죠. 네, 옳습니다. 두 번째,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습니다.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책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쓰고 있는 요약집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예의적으로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출제된다면 삼보사찰을 갖다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삼보사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요. 진신사리이기 때문에 태용전에 부처님을 안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삼보사찰이다. 세 개를 우리가 보통 삼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불보사찰이 있고, 되게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불보사찰을 의미합니다.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보물, 사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리가 있다. 통도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송광사 같은 경우는 승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송광사, 승보사찰. 유명한 승려들이 보물이라는 거죠. 국사들이 되게 많이 배출되는 사찰 중에 하나가 송광사거든요. 송광사. 그 다음에 법보사찰이 있죠. 법보사찰. 해인사죠. 잘못 적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는군요. 볼까요? 해인사.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정경이 있으니까 불법이 보물이죠. 여기는 불법이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삼보사찰이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사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남한산성은 병조란 때 인조가 피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실록에서 뽑은 것들은 이제 국조보감을 얘기하죠. 국조보감. 왕들의 선정, 아주 잘한 정치들만 추려서 엮은 책이 국조보감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왕조실록을 자꾸 보고 싶어해요. 자기 아버지 또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적었을까 되게 궁금해 한다고요. 보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승정일기는 말 그대로 오늘날의 비서실이죠. 대통령. 왕의 비서실에서 보는 업무일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 부분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요 니은 지문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아마 시간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수험생들이 느끼는 이제 문제 9번 문제죠, 이게. 실은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상위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유일하게 20문제 중에서 아마 이거에 아마 난이도 조절용으로 출제되지 않았을까. 또는 100점 맞는 걸 거부하지 않았을까. 출제자들이 그런 취지로 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모르는 문제는 아닌데, 내용을. 그런데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문제는 수능형 문제 또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줄여서 한능검 유형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능검을 닮아가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능검이 이런 문제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명이 되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수험생들한테 여쭤보면 선생님 지명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 지역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하살표 가지고도 문제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살표 하나만 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도 있었다고. 여기 도나는 쉽게 동모산이에요. 여기가 동모산 부분이에요. 여기 건국한 것이죠. 네, 건국한 것이죠. 처음에 동모산, 그 다음에 동모산에서 이제 천도를 하죠. 그죠? 어디로? 중경으로. 그 다음에 다이천도 하죠. 영안으로 상경. 훈춘에 중상동이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건국지 동모산. 여기가 정혜공주가 있습니다. 정혜공주. 여기가 정효공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육정산입니다. 여기가 용두산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거든요. 용용이 나르샤. 못 외우시면 이렇게 외웁시다. 용 이렇게 용용이 나르샤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상경하면 우리 보통 이제 장안성이 있죠. 예. 장안성을 읽는 장안성을 모방한 성이 있죠. 예. 즉 발에 성터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틀리신 분이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도나시죠. 도나시입니다.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찾아봅니다. 정효공주 무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활용 부분에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를 그린 인물. 자, 벽화는 맞아요. 벽화는 맞지만 이 지문이 기억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니은을 찾아가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용두산 고분을 찾아 벽돌 무덤의 특징을 탐구해 본다. 용두산입니다. 맞았죠? 용두산, 정효공주 무덤, 벽돌 무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급번. 오봉산, 성문터를 찾아서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봅니다. 네. 발에 궁궐 지역문을 오복루라고 하거든요. 네. 오복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여기에 주작대로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을번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니을은 동경이잖아요. 정혜공주 무덤은 고구려 무덤과 고구려 무덤 얘기는 뭐죠?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죠? 굴식 돌방 무덤 구조를 찾아본다. 정혜공주 무덤이 어디 있나요? 잘 보세요. 지도 한번 봐보시죠. 지도 저기 있잖아요. 도나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억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죠.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글쎄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 틀리고 막 욕하신 분들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되게 본인에 대한 실망, 자책하신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시험은 이미 지나갔어요. 잊으세요. 네, 잊으셔야 됩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적응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이게 그 지명을 가지고 장난쳤던 문제가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야, 우리 기출이 5년, 6년짜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먼 곳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마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소문 올린 왕에 대한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세요. 석교를 행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할 때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입니다.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뭐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까? 불교 공부하세요? 유교 공부하세요? 이거 하자는 얘기잖아요. 불교는 죽어서 가는 것인데 살아서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성종 때 고려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 7조와 20조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만 출제가 됐습니다. 성종에 대한 얘기 골라내면 되겠죠. 자, 1번 양경과 12목의 상평창을 설치했다.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이죠. 양경은 수도가 2개란 얘기죠. 기존의 개경에다가 서경, 12목 총 12군데가 되겠죠. 14곳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성종 때. 균열을 기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광종에 대한 얘기.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붕하겠다. 이거 수없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종의 관악진흥책입니다.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붕하였다. 양형고도 있을 거고요. 장학문제도들. 전지와 시제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걸, 문종에 대한 얘기. 이번엔 토지제도는 출제되지 않고 이렇게 지문으로만 이렇게 덜렁 하나 집어서 내려놨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단지 양경이라는 단어에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경. 자, 넘겨가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되게 심플해졌죠? 네. 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1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죠.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장면 정부를 몰아내죠. 그리고 본인이 한 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문에 틀린 점이 돼야 되겠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 농지개혁의 직가증권을 발행했다. 예. 전부 다 이승만 정부 초기, 그죠? 이승만 정부 초기 했던 정책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분재당 면방직 304, 이거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죠. 5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304합이 그래서 304합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결과 304합이 즉 가공업이 발달된다. 여기서 물건을 받아먹는 게 능숙하다 보니 가공업은 발전합니다. 가공산업은 발전하죠. 대신에 제조업은 처지죠. 우리가 제품 밀가루와 설탕, 면을 갖다가 만드는 기술은 떨어진 반면에
네, 가공해서 먹는 것들은 되게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에 뭐 제1제당, CJ 같은 것들, 그죠? 대표적인 대화죠. 그 다음 면방직, 네, 오늘날에 삼성 같은 회사들이 발전되는 계기가 된 것들이죠. 네. 전부 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 답은 4번.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볼게요. 네, 12번 보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일단 중일전쟁 연도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37년 이후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한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이게. 초예요.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아침마다 일본의 궁궐이 있는 곳을 향해서 유업에 절을 해야 된다 강요합니다. 일본에 충성하는 자는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되었다. 네,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글을 맹세했다. 맹세할 서자입니다. 암송하게 했다. 성인용하고 어린아이용 두 가지, 아동용 두 가지가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해 남면 북양 접시했다. 이게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생산하고 따뜻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추운 지역은 양을 생산한다. 추운 것이다 보니 양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털을 막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수입에다가 우리 동남아시아 식민지 국가에다가 판매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겼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 물건에 대한 단가를 올린다면 식민지 경제에서 판매량이 떨어질 겁니다. 가격 경쟁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떤 그 준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치밀함을 볼 수 있는 게 남면 북양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식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엄격히 따지면 심상 소학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일본식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식 학제였던 심상소 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길지 않죠. 이게 1938년에 바뀌었던 거거든. 그걸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이게 1941년. 그 다음에 1996년 YS 정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신민 정책에 떠온 거야. 한국의 국, 민의 민,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국민학교로 개칭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신민 정책의 그 약어를 따다가 국민학교로 이렇게 개칭했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했죠. 원래는 우리가 처음 출발한 것은 보통 우리가 소학교라고 보통 얘기했죠. 을미개혁 이후에 소학교가 만들어지죠. 그죠? 네. 네. 처음에 소학교가 만들어졌죠. 1895년에. 그리고 1906년에 이제 보통학교가 됐죠. 이렇게. 보통학교가 이렇게 심상소학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심상소학교에서 다시 이렇게 국민학교로, 다시 이렇게 초등학교 바뀌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교, 그 다음에 보통학교가 이게 이제 일본식 학교 명칭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학제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불렀다고. 심상소학교를 그 다음에 국민학교를 이렇게 우리 걸 바꿨다. 일제 잔재를 YS 정부 때 없애겠다고 만든 게 이제 초등학교가 되었다. 됐죠?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네, 답은 당연히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메모를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일전쟁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참고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만주사변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를 기습 점령하는 사건을 우리가 만주사변이라고 그러죠. 31년 중일전쟁. 그래서 저 정도의 연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갈까요? 자, 미술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조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세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세거모어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절 3층짜리 저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민국 황제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그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에 거중 조정 조항에 따른 기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키워드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1882년에 맺은 미국 애들 막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돼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2년 5월에 맺게 됐습니다. 조약의 거중 조정에 따른 기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중 조정이란 미국과 우리 조선 사이에 제3국이 미국이나 조선을 침입하거나 간섭을 한다면 미국이 조선을 돕고 조선이 미국을 돕는 방식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기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본 애들이 우리를 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수호는 국방에 대한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무역에 대한 내용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국방에 대한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간곡하게 제재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들어주지 않죠. 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무역량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조선의 무역량을 봤더니 우리나라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를 가지고 제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중조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당신네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건 수호라고 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통상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의 어떤 행동, 액션,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예나 지금이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의 이익과 되게 결부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익과 이데올리에 같이 결부되어 나가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외교라는 것은 나라의 국익이 우선이었다는 것. 옳지 않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일종의 치해법권이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자국의 법에 따라서 받게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건 1880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5월과 2월 안 맞죠. 지금 선후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최혜국 대우조약, 즉 선생님 자주 하는 얘기. 앞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다고요. 그죠? 일본과 맺은 조약 중에 가장 베스트 조약을 갖다가 우리에 적용시켜달라. 최초의 최혜국 대우가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게 됐다. 연미조, 결일이죠. 그 다음에 친청이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선 책략의 내용, 항주세에서는 조선 책략 내용에는 미국과 연합하고 일본과 결속을 다져야 되고 청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조선 책략을 받는 거 여기 있죠. 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문제 14번. 고려제 향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향리를 단독 문제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계층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당되는, 그죠? 그 다음에 하급, 노비들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향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보죠?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간의 감독을 받습니다. 사신간은 고려 초에, 그죠? 성종이 12목의 목사를 파견되기 전까지는 고려 사신간을 통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추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호장은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요. 부호장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층향리는 과거로 중앙간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했던 것들이죠. 상층향리와 하층향리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향리는 두 가지가 있다. 상층향리만이 중앙간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수없이 했던 내용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상층향리를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지문에. 일부 향리 자재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인 제도라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현의 행정실무는 속현이란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은 향리가 담당합니다. 향리가 담당하는 감청을 갖다 향사라고 합니다. 향리들이 모으는 공간이죠. 향사에서 향리들이 속현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문제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잴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닙니다. 네, 임원 경제지, 서유것은 임원 경제지 내용입니다. 모내기. 이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 안에도 이양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견종법이라고요. 밭농사 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건 뭐죠? 논농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도 강조되었다. 수령칠사에 농업장려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모내기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파법보다 풀법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못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을 쭉 늘어뜨려서 모를 심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됩니다.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풀 뽑는, 즉 잡초죠. 쉽게 얘기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죠. 왜? 얘네들이 영양분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영양분을 갖다가 우리 모내기 한 벼들이 충분히 먹어야 성장, 발육이 잘 되겠죠. 당연히 모내기에는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초 제거인데 이거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맞았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맞았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뭐가 맞습니까? 물어봤네요. 답은 기억, 니을, 기억, 니을이 아이고 작업하면서 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니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15번의 문제가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서요.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뭔가요?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이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법 절차와 권력 남용을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 집중. 와우, 이건 이제 주석제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기에 헌법이 나오는 시기에 긴급조치, 유신헌법이죠. 보통 10월 유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1972년 1980년까지 유신헌법식, 즉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봐보세요. 한 사람 입법, 사정이 모든 거를 다 가진대잖아요.
독재죠. 네, 완전 독재 정치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부망쟁, 부산과 마산에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 예. 1972년 10월 이런 식의 사건, 답은 1번이 되겠죠. 국민교훈을 선포했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예요. 예, 68년 7.4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시기, 이건 1972년. 그 다음에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한 6.3 시위가 있었다. 보시죠. 다 잡아야 돼요. 1961년 김종필 오이라 문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김종필과 그 다음에 일본의장 오이라가 비밀리에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방된 지 15년이 지나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비밀 해동이 포착됐다, 언론에. 64년에 6.3 시위가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6.3 시위하게 됐다. 즉 한일협정 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이 이루어졌다. 아쉬운 것은 사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결국 독립축하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립축하금을 받아야 되겠냐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한일협정을 이렇게 굴욕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우리 경제 개박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돈 되는 것은 아마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같은 시기에 베트남 파병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제 개발을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받아서 독립축하금을 받아서 그 돈을, 종잣돈을 이용해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들을 다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쉽다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이 선생님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되신 분들은 합격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작년, 재작년 계속 합격자들 통계를 뽑아봤다고요. 과목별로 어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가 봤더니 합격자들의 합격 점수를 한국사를 봤더니 95, 100이었어요. 제 오프라인 수업 중에 물어봐요. 공부 잘하는 친구 몇 점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애들은 이제 합격권에 이제 걸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 두 개를 다 보죠. 네.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작년에도 이런 경우 때 많이 봤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갑니다. 17번. 미출신 회의에 있었던 사실은 뭔가요?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강복 대업의 군본 만집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이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계를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네, 국민 대표입니다. 네, 1923년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네, 노선 갈등은 첫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독립운동 방향이 임시정부가 좀 다르죠. 상해하고 그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무장투쟁, 일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겠다는 문제가 갈등 요소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갈등 요소가 첫 번째 이겁니다.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들의 입장은. 여기 와야 된다. 전쟁터에 와서 우리가 이루어줘야지. 왜 여기 안전한 지역에 조개지, 프랑스 조개지 아니냐고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 문제입니다. 진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군사 장비도 구해야죠. 끊임없이 군량도 들어가죠. 재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을 해결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도움이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돈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쓰는 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 대표의 신초 선생, 그 다음에 김창숙 선생, 네, 창조파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조파 안창호 선생, 주로 이 사람들 연해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150여 개의 단체, 약 300여 명이, 그죠? 300여 명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이상의 수를 얻어서 결과 이승만은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이해 있었던 사실이 뭔가요? 자, 1번 갑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이건 1941년 충칭정부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이 건국 강령 내에 여러분 아시는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요구했다.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이 선출됐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임시대통령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박은식 임시대통령 선출되었다. 이게 1925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개헌을 하게 되죠. 25년에 개헌합니다. 그 결과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중심이 돼서 개헌도 됐고 김구 선생 중심, 국무령 중심의 체제로 바뀌게 됐다. 됐죠? 이걸 2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에 참가하게 되었다. 조선혁명당에 참가하게 되었다. 민족유일당운동이다. 1935년에 35년에 민족유일당운동이 만들어지죠. 일명 35년입니다. 한국민족 이렇게 되죠. 한국민족혁명당이 혁명당 줄여서 한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청천의 조선혁명당도 참가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이냐 물으면 35년이에요.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되었다. 네, 지금 정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배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내용 사료는요. 네, 국민 대표의 어떤 취지들이 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나온 지가. 이것도 기출 사료로 그대로 꼭까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자, 넘겨가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토지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죠. 두 번째.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 임시 토지조사국장에 통지해야 한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912년에 있었던 토지조사업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까요? 농상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아니죠. 토지조사국이 주무기관이죠. 틀렸죠? 두 번째,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건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모의고사도요. 그죠? 역둔토.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역들이 있죠. 무슨 역들이 있죠. 뭐 서울역, 용산역, 뭐 이런 식으로요. 지방에 또 역이 있죠. 부산역, 뭐 대전역, 강주역. 역둔토. 그 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둔토를 소유하게 되었다.
궁장토, 그 궁궐에서 쓰는 용도인데요. 궁궐이 아니라 궁궐 사람이 밖으로 분가돼서 나갔을 때 그분들에게 주는 토지가 있어요. 이걸 궁장토라 불러요. 궁장토도 마찬가지, 예, 전부 다 총독부 소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토지 약탈리에 동척 만들었습니다. 토지 약탈은 동척은 1908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건 12년이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춘궁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했다. 이건 일명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일본 애들이 농촌진흥운동을 30년대 초반 이후에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단답형으로 나왔죠. 어쩌면 여러분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개항기입니다.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했다. 예. 객주 보시죠? 네, 객주는 중개업을 하신 분이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들이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중에 하면 공인중개사 간판 되게 많죠. 네. 이분들이 아파트, 토지면 토지를 갖다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인중개사는 객주입니다. 중개활동을 했습니다. 네. 기본입니다. 조청 무역 장정으로 천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우리 책에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한 10여 년 좀 넘었습니다. 한 3, 4년 됐겠군요.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수능 기출 지문이 이거 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그죠? 우리가 일본이 1876년에 강화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먹죠. 그런데 청의 입장에서는 속국의 관계만 가지고 있었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청도 이걸 보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 맺어지죠. 이거 이후에 우리 서울의 양화진을 필두로, 그죠? 서울의 양화진을 필두로 전국 장시에 청상인들이 들어가서 영업이 시작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략 한 80%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조청 상민 사력 무역 장정 이후에 이 시장의 분포도가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6대 4 정도까지, 또는 어떤 학자별로 달라 5.5 대 4.5까지 청이 대개 만회를 하게 되었다. 수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 질문 옳지 않습니다.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새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네. 이게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영국산을 갖다 우리가 판매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개무역을 했던 애들이죠. 식민지에서 팔아먹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훗날 30년대 하면 어떡해요? 영국이 이런 가격들을 올릴까봐 우리가 펼친 정책이 뭐예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요. 예. 4번.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옳죠. 자주 모의고사 만들었던 지문들이기도 합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게 나왔네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 보죠. 사료 보겠습니다.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군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방비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 말로 쓰면.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오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기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고 하였다. 동포전이라고 했다. 같은 말로 호포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조세제도가 있죠. 네. 첫 번째 조용조 이렇게 있죠. 조용조. 여기 이제 용에 관련된 뭐죠? 국방에 대한 얘기죠. 쌀 농사지고 세금 내는 거고, 특산물 지방별 지정된 걸 세금 내는 것들이죠. 이걸 조용조라고 하는데, 국방비를 갖다가 양반들은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냅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안 낸다는 거예요. 백성만, 양인들만 내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양인들만 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누구도
양반들도 내야 된다. 왜? 앞으로는 호포법을 만들겠다는 거야. 신분에 따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지호자재는 가가호호별로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국방비를 걷겠습니다. 이게 호포법. 그 다음에 동포전 양인과 양반 똑같이 다 내주세요. 그래서 동포 같을 동자서 동포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문.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부셔버렸죠. 폐지해버렸죠. 만동묘를 주도하신 분은 누구냐? 송시열이 얘기하죠. 누구의? 그의 제자. 권상아가 이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무릎팍 제자인데요. 권상아 주도하에서 만들어진 게 만동묘입니다. 만동묘는 뭐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이겨냈죠. 명의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짓고 여기 이패를 모시는 제사 지는 공간 만동묘입니다. 무덤 아니에요. 사당묘자예요. 만동묘라고 하였다. 즉 신종과 의종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네. 군국 기무치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건 김홍집, 이건 갑오개혁 1차 때입니다. 네. 갑오개혁 1차 때 김홍집에 대한 얘기. 3번 통리기무암을 폐지하고, 이건 고종임금이 친정이 강화될 때 만든 거죠. 즉 개혁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것. 오군영을 부활하게 됐다. 예, 추가점 의정부와 오군영을 부활하게 됐다. 흥선대원군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했던 시기는, 요 시기는 우리가 이모군란이 발생하자 고종임금이 99인들을 진압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서 흥선대원 군거리 입고하자마자 한 정책 중에 하나가 통리기무암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답은 3번이 흥선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탕평정체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했다. 이거 순조 때 관계업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전체를 다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난이도를 본다면 선생님한테 중상 정도 된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지방직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